햇볕은 우리 몸에 직접 투여하는 가장 완벽한 약입니다. 모든 장기의 지휘자가 되어 우리 몸의 시스템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면역은 살아나고 신진대사는 빨라지며 불안은 사라집니다. 지방을 태우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치유의 기술은 바로 당신 곁에 자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부쩍 머리가 mak지 않거나 충분히 쉬어도 도무지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단순히 피곤하다, 나이가 들어서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간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맥스 루가비어의 지니어스 라이프입니다. 저자는 베스트셀러 천재의 식단으로 건강과학 분야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저널리스트인데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총명한 두뇌와 활기찬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합니다. 오늘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인공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보통 비타민 D라고 하면 뼈 건강이나 햇볕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이 책에서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소를 넘어 우리 몸의 전신 시스템을 진두지휘하는 강력한 호르몬과 같은 존재로 설명됩니다. 면역력의 핵심 열쇠이자 뇌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치매 같은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대인 대부분이 이 중요한 비타민 D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실내 위주의 생활과 꼼꼼하게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 때문에 우리 몸의 숨은 조력자를 스스로 만들어낼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또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생체 시기를 아주 쉽게 맞추는 법까지 전해드리려 합니다. 맥스 루가비어의 지니어스 라이프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는 안녕한가? 우리 몸이 따르는 매일의 리듬을 일주기 리듬,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한다. 라틴어로 하루 정도를 뜻하는 서카디엠에서 나왔다. 23,000개 유전자는 거의 모두 일주기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 몸에서 24시간 주기를 가장 잘 지키는 시계는 무엇일까? 식유차 상액 SCN이라는 뇌의 작은 부분이다. 크기는 초콜릿 칩의 절반만 하고 2만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진 SCN은 뇌에서 가장 중요한 시계다. 이 시계가 단순히 자고 일어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식유차 상액 SCN은 배고픔, 목마름, 생식 욕구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담당하는 시상하부 깊숙한 곳에 자리한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 조절기와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하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 수체에 영향을 미쳐 뇌를 몸과 연결해준다. 따라서 시상하부는 생존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 SCN은 당연히 눈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감지함으로써 하루의 행동을 이끈다. 눈에는 빛을 감지하는 무수히 많은 단백질이 있는데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해 우리가 보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일주기 리듬 연구의 초점으로 떠오른 것은 멜라놉신이라는 단백질이다. SCN과 직접 소통하는 소수의 안구세포에서만 발견되는 멜라놉신은 시야에 개입하지 않으며 오로지 블루라이트에만 민감하다. 역사적으로 태양 광선에만 존재했던 블루라이트는 생체 시계를 설정하는 단 한 가지 목적만 수행하는 듯하다. 블루라이트로 활성화된 멜라놉신은 SCN을 끌어다가 아침에 고정하고 타이머를 울린다. 그렇게 낮에 해야 하는 일에 우리 몸을 준비시킨다.
여기에는 코르티솔과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고 섭취한 음식을 소화기로 이동시키는 장의 연동 운동을 활성화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왜 대부분 사람이 장의 움직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진대사도 활성화하여 저장된 연료를 태워 온종일 필요한 근력을 제공하고 과잉 섭취한 칼로리를 위한 완충 장치를 허용한다. 숙면이 어렵다면 나이가 들수록 눈에도 노화가 일어나 빛에 대한 민감성이 점점 줄어든다. 45세 정도가 되면 일주기 리듬을 고정해주는 빛 감수성이 10세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진 불이 꺼지지 않는 세상에 사는 성인들이 수면 문제에 시달리고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노화 관련 질병에서 일주기 리듬의 파괴가 흔하게 나타나는 것도 그 때문인지 모른다. 중년 이상이 되면 똑같은 고정 효과를 누리기 위해 낮에 햇빛을 더 많이 쬐어야 한다. 밤에 숙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 다행히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생체 시계 SCN은 쉽게 맞출 수 있다. 눈이 햇빛에 노출되면 된다. 연구에 따르면 감각 단백질 멜라놉신이 뇌의 시계 SCN의 주기를 바꾸려면 1000럭스의 빛을 30분간 쬐어야 한다. 1000럭스의 빛은 흐린 날 햇빛 밝기 정도이다. 산책하거나 선글라스를 쓰지 않고 커다란 창가에서 일하거나 서 있으며 매일 아침 찬란한 빛을 받자. 그 잔잔한 햇빛만으로도 충분히 일주기를 설정할 수 있다.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쉬기. 아침에 햇빛을 쬐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 같지만 오늘날 미국인은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일생의 93%나 된다. 일주기 리듬의 파괴가 널리 퍼져 있을 뿐 아니라 일주기 유지가 커다란 난제가 된 것도 그래서다. 인공 조명 때문에 낮은 물론이고 밤까지 너무 밝아져서 우리 몸은 심연으로 사라져버린 균형과 규칙적인 일과를 갈망하며 끊임없는 시차증 속에서 살아간다. 해가 지면 SCN은 근처의 솔방울샘, 송가체의 수면 유도 호르몬 멜라토닌을 분비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시는 술 한 잔과 비슷하다. 조상들은 이 과정을 거의 방해받지 않았다. 밤에 가장 밝은 빛이라고 해봤자 별빛과 모닥불, 달빛 정도라서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TV나 스마트폰처럼 강력한 빛을 뿜어내는 기기 때문에 SCN을 움직이는 강도의 빛에 쉽게 도달한다. 따라서 낮이 아닌데도 낮이라고 생각해 뇌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게 된다. 다음은 우리 주변 환경의 빛 강도를 나타낸다. 일반적인 빛의 세기. 보름달이나 맑은 밤하늘은 25럭스, 흐린 빛은 5에서 50럭스, 거실 조명은 200럭스, 사무실은 500럭스, 헬스장은 750럭스, 슈퍼마켓, 약국은 750에서 1000럭스, 야외, 흐린 날은 1000에서 10,000럭스, 맑은 날, 그늘은 5만 럭스, 눈부신 태양은 10만 럭스. 슈퍼마켓이나 약국의 조명이 생체시계의 재설정에 필요한 빛의 강도이기 십상이라는 점에 유의하자. 밤에 슈퍼에 가면 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잘 알려진 대로 멜라토닌은 휴식을 도와주지만 단순한 수면 호르몬이 아니다. 잠의 종합적인 효과와 치유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형 당뇨 환자들에게 멜라토닌 영양제를 복용하게 한 연구는 멜라토닌의 유익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3개월 동안 하루에 멜라토닌 10mg을 복용하자 위약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염증, 산화 스트레스, 혈당 관리 같은 질병의 위험 지표가 개선되었다. 멜라토닌은 세포의 자가포식 작용도 조절한다. 오래되고 손상된 세포를 재활용하는 것이다. 자가포식은 단순한 정리 메커니즘이 아니라 세포의 건강과 장수에 필수적이다. 제거되지 않은 역기능적 단백질은 특정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은 그런 잡동사니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일주기 리듬의 파괴가 원인이라고 규명되진 않았지만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모두 생체시계의 역기능과 관련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에는 DNA 손상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유전자 가닥에 일어난 변이나 파손 때문이다. DNA 손상은 서서히 시간을 두고 일어나기도 하는데 멜라토닌이 복구를 도와준다. 따라서 멜라토닌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복구 과정에도 방해가 된다. 일주기 리듬의 붕괴는 DNA 손상의 주요 원인을 자극하는 동시에 몸의 자기 방어 능력을 저하하므로 노화와 뇌기능의 감퇴가 가속하고 종양도 만들어진다. 전 세계 직장인의 약 20%를 차지하고 일주기 리듬이 무너지는 야간 교대 근무자들의 특정한 발생률이 높은 이유인지도 모른다. 다행히 뇌는 방해 요소만 없으면 필요한 멜라토닌을 전부 생산해낸다. 밝은 자연광, 햇빛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인공빛을 받지 않는 저녁으로 마무리하면 최적의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염증, 암, 자가면역, 심장질환, 신경퇴화 등을 막을 수 있다. 우리를 뚱뚱하게 만드는 인공조명. 멜라토닌은 숙면과 건강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끈질긴 체지방도 녹여준다. 또한 갈색지방을 늘리고 활성화해준다. 갈색지방은 우리 몸에 흔치 않은 이로운 유형의 지방으로 칼로리를 태우고 신진대사를 돕는 강력한 호르몬을 분비한다. 비만이 수면 불량, 건강 악화와 관련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멜라토닌이 밤에 문제없이 분비되어야만 건강한 갈색 지방이 늘어나고 숙면도 할 수 있다. 일주기 리듬 그리고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오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제한한다. 카페인은 뇌에 블루라이트와 똑같은 영향을 준다. 카페인 대사가 느려지는 속도는 유전자마다 다르다. 오후 2시 이후로 카페인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오후 4시 이후로는 절대 카페인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자기 전에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주는 안경을 쓴다. 자기 전에 2-3시간 동안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인공빛으로 인한 멜라토닌 분비의 억제 효과를 58% 정도 줄일 수 있다.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에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주는 나이트 시프트 같은 앱을 사용한다. 스크린 색깔에 따뜻함을 더해주고 차가운 파란색조를 제거해준다. 저녁에는 가장 따뜻한 모드로 작동하도록 설정한다. TV와 같은 기기의 밝기를 약하게 설정한다. TV와 컴퓨터, 스마트폰에는 밝기 조절 기능이 있다. 밤에는 불편하지 않은 수준으로 가장 어둡게 설정한다. 집안에서 호박색 야간 등을 사용한다. 화장실, 주방 등 자주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면 밤에 환한 조명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가격도 저렴하다. 루테인과 제아크산틴이 풍부한 식품을 먹는다. 위약 대조군 연구에서는 이 2가지 지용성 색소가 스크린 사용에 따른 눈의 부담과 피로, 두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해 주었다. 루테인과 제아크산틴이 풍부한 식품은 케일, 시금치, 아보카도, 자연 방사란 노른자 등이다. 비타민 A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한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시간 설정 기능을 담당하는 멜라놉신은 비타민 A 기반의 단백질이다. 비타민 A 식품으로는 간, 연어, 숭어, 달걀, 고등어 같은 동물성 제품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은 당근, 고구마 같은 녹황색 채소다. 늦은 시간에 운동하지 않는다. 운동은 시간 날 때 해야 하지만 가능하면 자기 2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한다. 신경계를 자극하고 일주기가 앞당겨져서 다음날 주의력이 떨어질 수 있다. 올바른 DHA 지방을 섭취한다. DHA는 중요한 오메가3 지방산으로 자연산 연어와 연어알, 오메가3가 강화된 달걀이나 자연 방사란, 목초 먹인 소고기에 풍부하다. 고품질의 생선 기름이나 해조류로도 보충할 수 있다.
DHA가 결핍된 쥐는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었고 DHA 영양제를 먹자 정상화되었다. 먹는 시간 정하기. SCN은 원거리 배달원 같은 호르몬을 이용해 온몸의 기관에 영향을 준다. 근처의 분비샘에 혈액으로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몸의 기관들은 저마다 더 작지만 고유한 시계가 있어서 각자 24시간 주기에 따라 움직인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시계가 동기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계 SCM과 마찬가지로 주변 시계들도 계속 방해받고 있다. 그 이유는 요즘은 거의 끊임없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보통의 현대인들은 온종일 먹는다. 새끼를 먹고 중간에 간식과 설탕이 들어간 칼로리 높은 음료수도 챙긴다. 깨어있는 약 16시간 내내 음식의 소화와 대사가 이루어진다. 영양 전문가들도 하루에 적은 양을 자주 먹어 혈당의 균형을 맞추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그러한 섭식 패턴은 배고픔과 체질량 지수를 늘리고 현대인에게 만연한 이형 당뇨와 관련 만성 질환이 생기는 본질적인 원인이 된다. 해가 지면 SCN은 먹기와 운동을 포함해 햇빛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서서히 멈추기 시작한다. 이어서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되고 몸을 깨우는 호르몬 코르티솔이 최저점에 이르며 신진대사도 느려진다. 이 시간대에 음식을 먹으면 주변부 시계들과 SCN이 맞지 않게 된다. 그런 일이 가끔 생기는 건 그리 큰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 먹는 일이 자주 있으면 체중 증가와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 야식이 가져오는 가장 즉각적인 결과는 소화와 관련 있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 몸의 주방이 문을 닫으면 소화액이 적게 생산되고 소화관에서 음식물을 밀어내는 수축이 느려지기 시작한다. 섭취한 음식물의 이동이 느려지므로 소장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박테리아에 의한 과도한 발효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고통스러운 가스, 복부 팽창, 변비, 심지어 소장 내 세균 과증식, 시보 등이 일어난다. 날이 저물면 우리 몸이 탄수화물과 당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종종 오후 당뇨라고도 불리는 현상이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저녁 시간은 저장과 성장이 아니라 복구와 배출을 위한 시간인데 탄수화물과 당이 인슐린의 자극을 통해 저장과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인슐린은 밤에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몸이 당을 처리하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침 식사는 필수가 아니다. 야식은 가장 중요한 생체시계 SCN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낸다. 그로 인해 소화불량, 체중 증가, 노화 가속, 특정 암의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식사인 아침 식사에 대해 시리얼 제조업체들에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 SCN은 밤과 마찬가지로 아침을 위해서도 계획을 세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혈중 멜라토닌 농도가 최소화돼 있다. 일어날 때 알람 시계를 이용하더라도 잠자는 도중에 최고조에 이르는 멜라토닌이 아침에도 계속 높은 수치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작다. 아침에도 우리 몸에 남아있는 멜라토닌은 낮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는 혈당 조절 기능을 방해한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 1시간 정도 후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알람 시계를 이용해 일어난다면 말이다. 코르티솔도 인간의 24시간 주기와 밀접하게 연관된 호르몬이다. 보통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지만 기상 호르몬으로 에너지와 정신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코르티솔은 일어나기 직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 기상 약 45분 후에 최고치에 이르고 하루 동안 계속 줄어든다. 코르티솔은 다양한 연료를 분해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아침에 활력을 준다. 몸의 모든 조직에 영향을 주지만 아침에는 인슐린 수치가 낮으므로 코르티솔은 주로 지방을 가지고 일한다. 따라서 아침에 신체 활동을 하면 지방 연소가 가속화된다.
일어나자마자 오트밀이나 오렌지 주스처럼 탄수화물과 설탕이 든 음식을 먹으면 지방 배출에 제동이 걸려서 코르티솔이 지방 조직을 제어한 모든 조직을 파괴한다. 코르티솔과 인슐린 수치가 높은 환경은 근육보다 지방을 늘리는 유감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 아침에 지방이 연소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벼운 케토시스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방대사의 부산물인 케톤체는 뇌의 중요한 연료원이다. 아침에 정신이 맑은 것도 아침에 케톤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톤체 생산은 가장 흔한 메뉴로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멈춘다. 이를테면 곡물 시리얼 등이다. 평소 아침 식사를 잘 챙겨 먹는 사람이라면 부담 없이 먹되 아침 식사가 생물학적으로 필수는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아침 식사는 야식처럼 현대의 산물이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로 유명하지만 정크푸드 제조업체들이 현대인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생각일 뿐이다. 몸속 숨은 에너지를 찾아라. 야외 활동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다. 지니어스 라이프의 중요한 열쇠다. 광활하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은 우리의 뇌와 몸이 안전지대를 초월하게 해준다. 자연으로의 짧은 나들이도 면역계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진대사를 높이고 행복은 늘리고 불안은 줄여준다. 지방 감소와 노화 방지 효과까지 있다. 따라서 몸이 어떤 장소에 있느냐도 무엇을 먹는지만큼이나 중요하다. 비타민 D의 능력. 햇빛이 생체 시계를 고정해주는 덕분에 건강한 삶을 도와주는 수많은 신체 작용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태양에 대한 의존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햇빛은 우리 몸의 기능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비타민 D를 충분히 얻는 것은 매우 쉬워 보이지만 현대의 삶은 미국인의 42%를 비타민 D 부족으로 만들었다. 미국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제의 과도한 사용, 전체 시간의 93%를 실내에서 보내는 생활 등 명백한 이유도 있다. 하지만 비만, 노화,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의 부족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유도 있다. 이런 요인들이 모여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비타민 D가 뇌와 심장, 면역계, 심지어 노화 속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비타민 D는 혈액에 들어가면 온몸의 세포 수용체에 작용한다. 그 수용체들은 약 1000개의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준다. 암과 심장질환 예방부터 면역계 기능 개선까지 건강과 웰빙의 거의 모든 측면에 개입하는 유전자들이다. 엔진의 5%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행기라면 타서도 안 되고 그런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엔진이 돌아가게 두어서도 안 될 것이다. 비타민 D 수용체 다수가 뇌에 있다. 비타민 D는 항산화 수치를 조절해 산화 스트레스를 해독하고 진정시키며 알츠하이머와 루게릭병에서 나타나는 근육의 과도한 위축을 줄여준다. 또한 면역계가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플라크 아밀로이드를 청소하게도 만든다. 최근의 메타 분석에서는 낮은 비타민 D 수치가 알츠하이머를 발생시키는 가장 커다란 환경 위험 인자임이 밝혀졌다.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이면 나이가 들어도 노화 과정이 느려지고 인지 기능도 양호해진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작은 규모의 위약 대조군 실험에서는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알츠하이머 환자가 12개월 동안 매일 800IU를 복용하는 것만으로 병의 진행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비타민 D는 심혈관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뇌의 젊음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 뇌의 내부와 겉면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펼치면 약 400마일, 약 644km에 이르는 작은 혈관망이 감싸고 있다. 이는 영양소가 뇌로 들어오도록 촉진하는 항구이자 인지기능 저하 초기에 역기능이 나타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다행히 이 혈관을 돌보는 방법은 많다. 영양소가 풍부한 자연식품을 먹고 카놀라유, 옥수수유, 콩기름 같은 곡물 및 씨앗기름은 피하고 꾸준히 운동하면 된다. 하지만 태양광선을 통해 피부에 합성되는 비타민 D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액과 영양소를 몸과 뇌로 실어나르는 동맥은 뻣뻣하지 않고 탄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할 수 있다. 혈관이 뻣뻣하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동맥 경직은 심장질환과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뇌의 용적과 인지 기능을 감소시킨다. 뇌로 들어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도 있다. 특히 유전적으로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다. 햇빛으로 얻든 보충제로 먹든 비타민 D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동맥 경직을 막아준다. 결핍 상태인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또한 고혈압을 낮추고 만성염증을 줄여준다. 서양에서 대단히 보편적인 만성염증과 고혈압은 절대로 노화의 자연적이거나 불가피한 측면이 아니다. 현대화에 덜 노출된 사람일수록 혈압이 낮고 염증이 적고 동맥 경직도가 양호하다. 이 차이는 수많은 변수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햇빛 쐬는 시간을 무시하면 안 된다. 산업화 사회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동맥 경직도가 높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영양제를 먹어 동맥 경직도 같은 혈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햇빛을 직접 쐬지 않고 영양제로 비타민 D의 혜택을 누리려는 것은 헛고생일 수도 있다. 비타민 D를 생성하지 않는 빈 UVA도 산화질소를 만들어 우리 몸에 유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화질소는 혈관이 팽창하여 건강한 혈압이 유지되도록 해준다.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시행한 작은 규모의 연구에서는 여름에 햇빛에 30분 노출된 참가자들의 산화질소 수치가 크게 증가했고 혈압 감소도 함께 나타났다. 고혈압은 해마다 피부암보다 100배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심장질환의 원인이다. 자가 면역과 싸우는 비타민 D. 이형 당뇨, 암, 알츠하이머, 심장질환은 모두 과거에 드물었지만 현재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주요 사망 원인이기도 하다. 모두 원인이 하나가 아닌 다인성 질환인데 부족할 경우 염증을 일으키는 비타민 D도 일조할지 모른다. 식품이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배웠다. 염증에 따르는 부수적 피해는 엄청나서 혈관을 태우고 DNA를 훼손한다. 하지만 음식 때문만은 아니다. 폭포수 같은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에는 전부 비타민 D 수용체가 들어있다. 비타민 D 수용체의 역할은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계가 화난 헐크처럼 날뛸 수도 있다. 반대로 비타민 D를 건강한 수치로 유지한다면 염증 위험이 줄어들 것이다. 매우 보편적이 되어버린 유형의 면역계가 또 있다. 바로 자가 면역이다. 세계적으로 다발성 경화증, 염증성 장질환, 류머티즘성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 면역계가 불만이 심해진 나머지 자신의 숙주를 공격하게 된 것이다. 마치 먹이 주는 손을 깨무는 것과 같다. 자가 면역이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런 유형의 질환이 서구 사회에서 점점 증가하는 반면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드물다는 점으로 볼 때 역시나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가 면역의 원인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출생 초기에 면역계가 토양 기반의 박테리아와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종종 옛 친구라 불리는 그 이친 세균은 건강한 면역 기능 발달에 필요하다. 하지만 자연의 또 다른 측면에도 커다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로 충분한 햇빛 노출이다. 자가 면역 질환 환자는 대부분 비타민 D 수치가 낮다.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이유가 자가 면역을 일으키는 인자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 반대도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낮은 비타민 D 수치가 출생 전부터 면역계를 스스로 파괴한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자가 면역 질환 MS는 낮은 비타민 D 수치와의 연관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MS는 면역계가 뇌세포를 둘러싼 지방을 공격해 피로와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북반구에서는 여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 겨울 이후에 출생한 사람보다 성인기에 MS에 걸릴 위험이 낮다. 엄마는 아기에게 혈액과 모유를 통해 비타민 D를 준다.
낮은 비타민 D 수치가 수십 년 후에 병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타민 D가 자가 면역을 예방하거나 치유해주는 방법 중 하나로 조절 T세포라는 면역세포를 늘리는 것이다. 일명 T렉세포는 자가 면역질환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에 초점이 되었다. 면역계의 최초 대응자로서 몸에 들어온 무언가가 침입자인지 그냥 부상부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T렉은 염증과 자가 면역을 부추기는 것을 포함한 면역세포들의 반응을 억제하여 건강하고 올바른 염증 반응을 책임진다. 비타민과 자가 면역의 정확한 관계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비타민이 일부 질환을 치료해주거나 적어도 진행을 늦춰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면역계가 소화관 내벽을 훼손하는 크론병 환자가 매일 비타민 D를 2000IU를 복용하면 증상이 완화되어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이 위약 대조군 실험에서 나타났다. 비타민 D가 도움되는 다른 병으로는 일형 당뇨, 루푸스, 류머티즘성 관절암 등이 있다. 이처럼 비타민 D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이므로 정상 범위의 수치를 유지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노화 속도까지 늦춰줄 수 있다. 노화를 늦추는 비타민 D. 노화의 동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도한 염증이 원인이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가설이다. 전문가들은 염증과 노화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고자 염증성 노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관찰 연구에서는 100세와 105세 일본인들의 뛰어난 인지 기능과 자립성, 장수가 낮은 염증 수치의 중요한 예측 지표라는 사실이 나타났다. 하지만 낮은 염증 수치는 여러 변수와 관련이 있다. 깊은 사회적 유대감, 비가공식단, 꾸준한 신체 활동, 삶의 목적의식 등. 비타민 D가 노화를 막아주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증거에는 뭐가 있을까? 영국과 미국의 연구진은 여성 쌍둥이 2160명의 비타민 D 수치와 염증 지표를 살펴본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낮을수록 염증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쌍둥이들의 텔로미어 구조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노화의 생체 지표로 제시되면서 널리 알려진 텔로미어는 염색체 말단의 DNA 조각인데 마치 운동화 끝부분을 감싼 플라스틱이나 금속 싸개처럼 염색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쌍둥이들은 비타민 D 수치가 낮을수록 텔로미어가 짧았다. 비타민 D 수치가 가장 높은 이들보다 노화도 5년 정도 가속했다. 다시 말하자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DNA와 나이가 똑같아도 노화가 더 빨라졌다. 비타민 D를 위해 필요한 영양소. 피부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는 간에 의해 25D3로 바뀌어야만 한다. 병원에서 비타민 D의 수치를 측정할 때 바로 이것을 잰다. 그 다음에는 신장에 의해 비타민 D가 활성화된 형태인 칼시트리올로 바뀐다. 모르는 사람이 많겠지만 이 두 가지 전환 과정을 수행하는 효소는 마그네슘의 도움을 받는다. 안타깝게도 미국인의 약 50%가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비타민 D가 쌓이기만 하고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다. 하지만 다행히 마그네슘은 녹색 채소나 아몬드, 호박씨,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요구르트, 다크 초콜릿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비타민 K2도 현대인의 식단에서 부족해진 필수 영양소 중 하나다. 목초 먹인 소고기와 유제품, 일본의 콩 발효식품 나토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K2는 칼슘의 저장을 도와준다. 이 사실은 중요하다.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비타민 K2는 칼슘이 뼈나 치아 같은 올바른 곳에 배치되고 동맥이나 신장 같은 부드러운 조직에는 배치되지 않도록 돕는다. 비타민 D 얻는 법. 태양의 UVB가 피부에 쉽게 닿는 여름에는 비타민 D가 쉽게 만들어진다. 하지만 여름은 영원하지 않다. 사는 곳에 따라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겨울이 몇 개월이나 계속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조상들은 심각한 비타민 D 결핍에 시달리지 않고 어떻게 어두운 겨울을 견뎠을까? 다행히 비타민 D는 지방 조직에 저장되어 계절에 따른 변동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비타민 A, E, K 같은 다른 지용성 비타민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방 저장이 과거에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었고 현대인에게는 비만 위기를 초래하는 것처럼 비타민 D 저장 능력도 양날의 검이 되었다. 지방 조직이 비타민 D를 흡수하므로 과체중이면 햇빛을 충분히 받아도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다. 과체중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비타민 D 보충제를 2~3배는 더 먹어야 건강한 수치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비타민 D의 생성에는 피부색도 중요하다. 피부색이 짙을수록 피부에 멜라닌이 더 많다. 멜라닌은 자연의 자외선 차단제라 피부 노화를 느리게 해주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할 위험이 있다. 백인은 여름에 10분만 햇빛을 받아도 충분하지만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은 최대 2시간까지 필요하다. 비타민 D 생성 능력은 날이 갈수록 약해져서 똑같은 양의 햇빛을 받아도 77세는 18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비타민 D 활성화 능력도 약해진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햇빛 노출 또는 비타민 D 복용량도 늘려야 한다. 햇빛 쐬기는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비타민 D를 생성하는 자연 경로를 뒷받침하는 것을 넘어 산화 질소를 만들고 생체 시계를 설정하는 등 다른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피부는 비타민 D를 필요한 만큼만 합성하고 남는 것은 분해하므로 과잉 보충의 위험도 없다. 보충제로 대신하려면 피부에서 합성되는 것과 똑같은 비타민 D3를 먹어야 한다. 하지만 보충제가 해로운 식단이나 생활 방식을 고쳐주진 않는다. 가장 좋은 비타민 D 수치는 비타민 D 보충제를 먹는 경우에는 하루 2000에서 5000 IU가 가장 효과적이며 피부에서 합성되는 종류와 화학적으로 똑같은 비타민 D3를 먹어야 한다. 과체중이나 비만이면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롭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비타민 D 수치가 너무 높으면 몸에 칼슘이 쌓인다. 비타민 D 보충제를 먹는 사람은 정기적인 피검사로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비타민 D가 우울증도 막아줄까? 약 4,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증 위험이 4년 동안 75% 증가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상관성이 곧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비타민 D와 우울증의 연관성은 연구자들이 약물 치료나 다른 질환, 신체 활동 같은 관련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강력하게 남았다. 비타민 D는 세로토닌을 비롯한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조절도 돕는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생긴다. 다수의 항우울제가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주지만 부작용이 있고 끊기도 힘들며 과잉 처방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자료는 항우울제가 극심한 우울증에만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햇빛을 많이 쏘이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지니어스 라이프 읽어드렸습니다. 비타민 D가 우리 몸의 필수적인 핵심 영양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죠. 비타민 D 보충을 위해서라도 매일 산책하기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